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환경성이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가 하한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나라 전문가 3명이 일본에 도착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4명은 후쿠시마 현지 규탄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여야는 내일부터 1박 2일 워크숍을 갖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시공하면서 철근을 누락해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특공대까지 출동해 2시간여 대치 끝에 붙잡힌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아내를 구하러 물속으로 뛰어든 40대 남편이 숨졌습니다. 서울 충무로역에선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진 4살 아이를 승객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뒤 복귀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3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도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키패스를 4번이나 선보이며 팀의 시즌 첫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에 이어 오늘은 바닷물을 검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하한치 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인간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나라 전문가 3명은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첫 소식은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환경성의 후쿠시마 오염수 주변 바닷물 첫 조사 결과 공지문입니다. 방류 다음 날인 그제 오전 원전 40km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리터당 7에서 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환경성은 앞으로도 주 1회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수산청에 이어 환경성까지 영향 없음 결과를 내놓으면서 안전성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분위기입니다. 放出停止判断レベルである1リットルあたり700ベクレル、そして調査レベルとしております1リットルあたり350ベクレル、こちらもいずれの値以下にな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を確認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로 가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 측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를 2주에 한 번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는 안전하다고 나오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서 더 철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또 도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박규영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인 오나하마항 어시장 경매장입니다. 새벽에 잡힌 수산물들이 진열돼 있고 즉석해서 어민들의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매가 끝났다고 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산물들은 종류별로 분류된 뒤 어시장 옆에 위치한 세슘 검사센터로 옮겨져 방사능 수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어시장 인근에 위치한 세슘 검사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일 조업한 수산물들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 뒤 기준치에 합격한 상품만 시장으로 출하합니다. 이 검사기지에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치가 킬로그램당 50베크렐을 넘으면 상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의 안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정밀 검사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ないって言ったら嘘になりますけどね、やっぱりね、いろいろ気にはなさって、私らもね、昨日今日来て、でここがね、海鮮のね丼が有名って言うんで、
変なことはしないとは思いますよ。あの水を飲めって言ったら飲めないですけど、魚を食わないっていうのはないと思います。汚染水が薄められてね、基準までに、国際的なあれも検査も受けてやってるんで、そこのところはね、やっぱり信用して、応援したいっていうかね。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염수 방류에 따라 해외 관광객과 수산물 소비가 줄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큽니다. 다만 철저한 오염수 측정과 방사능 검사가 진행되면 불안 심리는 조금씩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직접 후쿠시마로 떠났습니다.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방류는 범죄 행위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일본 사회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개최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 익숙한 한국 국회의원들 모습이 보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을 철회하라는 일본어 피켓을 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양의원형,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가하는 범죄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방류를 비판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그리고 런던 협약 위반에 대해선 IMO 총회 대응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치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굳건히 연대해서 우리의 바다를 지킵시다. 야당 의원들은 내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현지 법조인 등과 간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염수 방류 전 현지 시찰을 한다며 쇼를 한 데 이어 또다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번 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5번째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길거리에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 괴담과 선전선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여야 대치가 깊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 안심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주 구내식당 점심으로 고등어구이 등 우리 수산물 메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여야가 내일부터 각각 워크숍을 갖습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염두에 둔 전략을 가다듬는 자리입니다. 특히 하반기 전국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각 당의 핵심 키워드는 뭔지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워크숍을 갖는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제,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해당 주제로 강의에 나섭니다.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세부 전략도 짤 예정인데 집권 여당인 만큼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석합니다. 지난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또 토론을 통해서 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이러한 방안도 자유스럽게. 강원도 원주에서 모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채움 입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안과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첫날 진행되는 80분간의 비공개 자유토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의원제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내일은 이 대표의 취임 1주년입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월 사퇴서를 일축한 이 대표가 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라인펀드 환매 과정에서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특혜 환매가 있었다고 주장한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에 들어갑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씨의 동생이 운영한 펀드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엔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영한 디스커버리 펀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수익 안정적 투자처라고 속여 2,5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펀드로 금감원이 다음 달 전면적인 추가 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정권 실세의 동생과 국책은행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후폭풍을 낳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앞서 라인펀드의 특혜 환매 의혹을 발표한 금감원과 대상자로 거론된 민주당 김상의 의원의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자신에게 사과했다는 것을 금감원이 부인하자 거듭 이 원장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을 금감원장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까? 금감원을 이용한 권력 남용이자 짜맞추기식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입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취임 초부터 검경과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파헤치고 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의 부인에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터라 금융사와 정치권 모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에 대해서 정부가 법률상 최고 수위인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이 주거동에는 철근은 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공사 중이던 지하주차장 1, 2층이 무너진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둥 30여 곳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 없이 기둥이 천장을 바로 받치는 무량판 구조에선 기둥 주변에 철근을 감아주는 보강 작업이 중요한데 이를 빼먹어 붕괴로까지 이어지며 무량판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2달에 걸친 조사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단 보강근의 미설치입니다. 근데 전단 보강이 누락됐으니까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안전을 저버리고 또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타격이 불가피한 GS건설은 사과와 함께 행정 제재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거쳐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건설사업 관리자와 설계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과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고 발주처인 LH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처벌의 실효성은 있는 건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검단 아파트 얘기 더 해볼게요. 지하주차장 말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동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거동 철근은 있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낮았습니다. 예. 10층 이하 저층과 고층 모두 설계상 강도가 10이라면 8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왜 낮았는지 보니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때 내부 공기를 제거하고 입자를 밀착시키는 다진 공사를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외부 표면은 괜찮았는데 막상 안을 보니까 지름이 2cm 이상의 틈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아파트 전체가 날림 공사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벌은 10개월 영업정지입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예. 9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되게 있었는데요. 이 사고 책임자였던 HDC 현대산업개발은 허가권자인 서울시로부터
부실 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았고요. 하도급 업체 관리 의무 위반으로 또 8개월까지 받아 총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까 인명피해 기준으로만 보면은 조금 무거운 처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학동사고도 부실 시공에 관해 줄 수 있는 영업정지 수위는 최대 8개월이었습니다. 예. 등록 말소가 아닌 이상 가장 높은 수위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동안은 국토부가 요청하면 면허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이게 지난달부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영업정지 처분 결정 배경엔 원 장관의 뜻도 강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바로 정지가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이 시작이 되면 건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입찰과 수주 활동이 민관과 공공에서 모두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요, 영업정지 처분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학동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건은 과징금 4억여 원을 냈고 가름했고요. 다른 한 건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본안 소송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5월부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시공자가 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좀 운영되는 좀 폐단이 있었는데 그건 없앴고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과징금 대체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GS건설도 비슷하게 대응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던가요? 네, 심의와 청문 절차가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끝나면 이게 결정이 되는 것만큼 청문 절차에서 최대한 소명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정지 처분 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정지 소송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국내외 시장 수주 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어젯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8점의 흉기 그리고 흉기 난동을 벌인 이유까지 표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허공에 대고 팔을 휘두릅니다. 남성의 손엔 커다란 흉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꺼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섯 병을 더 먹게 돼서 먹고 나서는 문을 잡고 안 닫으면 약간 느낌이 쌓여서 나가자마자 제가 문을 잡았어요. 그만 준비 좀 해줬다. 집안 문제하고 직장 문제에 좀 얽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찰과 남성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한때 일대 골목을 통제하고 특공대까지 배치했습니다. 2시간여 대치 속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누구를 불러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고성을 지르면서. 영화 찍는 데도 가고 처음에 진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동네에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는데 현장에선 흉기 8점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다량의 흉기는 남성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적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남성에 대해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의 이유와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성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본 흉기 난동 사건과 비슷한 시간에 또 사건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멈추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인 신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네, 어제 오후 8시 54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한강철교 위에 지하철이 서 있는데요. 예.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서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부린 겁니다. 이를 본 주변 승객들이 흉기 난동이나 승객 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 112에 신고한 겁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대피하던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아니지만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 분석이 됩니까? 네, 지난달 21일 피의자 조선이 한낮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행인 4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바로 이 사건이 최근 계속되는 강력 사건의 트리거, 즉 방아쇠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 네, 22살 최원종은 차량을 번화가로 돌진한 뒤에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두 사건 이외에도 모방 범죄는 아니더라도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또 살인 예고글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이나 최원정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당정이 계속해서 대책은 내놓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후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되 근원적인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보면 이 질환자에 대한 치료 체제를 더 효율하고 강화하는 것.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예. 전문가들은 휴대전화로 촬영된 잔혹한 범죄 영상이 쉽게 유포되는 데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도 우려되고 또 간접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서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해 수감된 정유정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첫 반성문을 제출한 뒤에 연거 후 반성문을 낸 이유 그리고 이 반성문에 담긴 정유정의 심리 상태까지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낀 정유정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온라인 거래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7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판사가 읽어보는지 의심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써낼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써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성문에 혹시 어떤 내용을 좀 담았습니까? 이후 정유정은 최근 한 달여 동안 5차례나 반성문을 더 제출했습니다. 정유정의 이런 행동은 인정 욕구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정유정이라는 사람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매우 절실히 원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게 충족되지 않은 게 부적응의 이유가 사실 됐거든요.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정유정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내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바다에선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에 빠지자 남편이 곧장 뛰어들었는데 아내는 중태고 남편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선박 뺑소니 사고까지 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바닷가에서 119 구조대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색대가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이곳에서 낚시하던 30대 아내와 40대 남편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곳 보트 계류장에 있던 아내가 물에 빠지자 이를 본 남편도 아내를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숨졌고 아내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둘이 낚시하는 거는 봤거든. 화장실에 가는 거. 둘이가 빠진 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CCTV 및 목격자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상 낚시를 하던 0.5톤 보트를 정체 모를 선박이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대원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구조된 50대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선박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바다는 강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 근처를 지나간 배들 갖다가 아이를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해경은 낚시철을 맞아 해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 장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 충무로역에선 열차와 승강장 틈에 4살 된 아이가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승객들은 너나 없이 열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빠르게 조치했고요. 그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엄마 동생과 함께 지하철에서 내리던 4살 배기 남자아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졌습니다. 이용할 때마다 칸이 너무 넓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빠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승객들은 엄마의 비명을 듣고 너도 나도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몸으로 막았고 한 남성이 틈 안으로 손을 뻗어 사고 20초 만에 아이를 빼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무릎과 턱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귀가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침몰하는 배에 밧줄을 연결합니다. 높은 파도가 대원들을 때리지만 무사히 배에 부력 부위를 설치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4.96톤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사고 위치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이동 준비 중이었고 연속된 큰 파도에 침수가 진행되어 해경은 구명 뗏목을 잡고 표류하던 승선원 4명을 구조하고 어선을 인근 항구로 옮겼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 있는 주차타워 4층에서 1톤 화물차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시장을 덮치면서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비싼 곳이 2주에 3,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7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2주에 130만 원, 29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유명 연예인도 거쳐간 곳으로 산후 체형 관리와 산모 개인 정원, 개인별 맞춤 식단 등 고급화를 내세웁니다. 2주간 이용요금이 특실 기준 3,8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입니다. 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식단들이에요, 약간은. 그러니까 기름지지 않고 굉장히 웰빙스럽다고 해야 되나? 또 다른 산후조리원은 2주간 특실 이용료가 2,500만 원인데 상위 5개 산후조리원 가운데 4곳이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싼 산후조리원과 저렴한 곳의 가격 차이는 29배까지 나타났습니다. 값비싼 산후조리원이라고 반드시 양질의 산후조리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됨을 도우며 출산으로 인한 감정 변화 지지, 신생아의 수유 및 목욕 등의 육아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가의 산후조리원보다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회사에 취업하기까지는 평균 10달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업이 없는 청년 배수가 126만 명에 달하고요.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채용에 나서지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지 않았지만 빈 강의실이나 교내 카페를 찾아 공부하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채용문을 뚫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욕심 많죠. 좋은 데 들어가고 싶고 남들도 다 열심히 해서 자기 가치를 다 점점 높이니까 스펙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회사들은 좀 인턴이나 경력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취업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고학력자라서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층 인구 중 126만 명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10.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합니다. 전반적인 채용문은 예년보다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용 규모가 확정된 3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 중 세 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가 불황이고 교육이 축소되면서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들도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주는 것이. 고용시장에 짙게 드리워진 경기 침체 공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얼굴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던 집값이 이제는 지방 아파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집값 바닥론이 힘을 실리는 듯합니다만 이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난 4월만 해도 5가구 중 4가구가 빈집이었을 정도로 시장에 얼어붙었던 곳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옛날 얘기고 계속 풀어나갔다. 4개월 안에 지금 거의 속도가 정말 빨라요. 서울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잠실의 이 아파트는 올 초 대비 4억 원이나 뛰며 부동산 시장 침체 전 가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가격이 지금 조금 오르는 상황이에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은 송파, 강남 등이 상승세를 주도해 그 폭을 더 키웠고 수도권에서는 과천과 화성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대구, 세종 등 지방은 1년 3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최근 급매물이 다 팔린 뒤 호가가 오르자 관망세를 보이는 매물들이 쌓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서울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 83%까지 올랐고요. 급매물이 소진됐고 대출금리도 올라서 하반기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을 사는 사람의 심리를 대변하는 매매 수급 지수는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년 2개월 만에 89를 넘겨 매도와 매수의 균형점인 10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데 하염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일본과 독일의 신속 재판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중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만 3년하고도 한 달이 더 걸렸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 재판은 4년 넘게, 2020년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도 3년 넘게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받는 형사, 민사재판 지연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걸린 민형사 재판 1심 선고가 불과 4년 만에 4만 건에서 7만 건으로 1.7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법원이 이렇게 5년 사이에 극도로 재판 지연이 일상화돼 있고 2배 이상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지연 이유로는 판사 인력 부족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없어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인한 동기부여 감소 등이 꼽힙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일본이나 독일이 운영하는 신속재판 법률 도입을 고려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2년마다 장기화한 재판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고 독일은 지연된 재판의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7년째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배경을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에서 제작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던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하지만 일본 측의 방해로 3년간 창고에 보관됐다가 2019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건물 앞에 설치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어있고 또다시 어디선가 떠돌고 있습니다.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은 어디에 있나요? 저희 희망나비 회원집에 있습니다. 이전까지 부지를 제공했던 건물주는 새로운 입주민의 요구로 소녀상 철거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치적 압박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과 마주쳤던 한 주민은 아쉬워하며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beautiful and I thought it was a good reminder of so many people, so many women that have been hurt during the conflicts, you know, people that don't care. 미국에 있는 소녀상은 모두 7곳.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만이 그 이름에 맞는 안식처를 7년 동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소녀상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녀상이 존재만으로도 전쟁 범죄에 대한 그런 교육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꼭 다시 공공장소를 찾아서 그 역할을 꼭 다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대통령실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 영웅 5명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흉상 이전과 관련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공산주의 경력 지적이 있다고 밝힌 뒤 논란이 커졌는데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 역사를 국군 뿌리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은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경북 지역에 약하게 비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모레인 화요일을 지나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인 화요일에는 휴전선 인근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 5도에는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에 100mm 이상, 서울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춘천 25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31도, 부산 30도 등으로 오늘보다 많게는 4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